공정관리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관리란 무엇인가 개념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또한 PM복에서 말하고 있는 타임 매니지먼트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정관리란 무엇인가? 공정관리의 협의의 의미로 스케줄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공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한 스케줄 컨트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케줄 컨트롤이라는 것은 베이스라인 스케줄을 수립을 하고 프로그레스를 측정하고 일정을 업데이트하는 이런 업무들이 이제 스케줄 컨트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광의의 공정관리란 또한 일정 관리뿐만이 아니라 자재 관리, 장비 관리, 인력 관리, 비용 관리, 품질 관리 등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관리하는 것을 광의의 공정관리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정관리는 왜 필요한 것인가? 첫째, 전체 프로젝트 구성원들에게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프로젝트 진행 중에 대한 상황에 대한 평가, 그리고 최종 목표일 달성을 위한 전략 수립을 해서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궁극적인 목적은 자원의 투입 시기 및 투입량을 조정하면서 최적의 생산성을 달성하고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관리 기능 및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관리 기능이라면은 공기 단축과 또 비용 절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공정관리의 기능은 흔히 말하는 5M, 즉 Man, Material, Machine, Money, Method라고 불리는 인력관리, 자재관리, 장비관리, 비용관리, 품질관리를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정관리의 가장 중요한 관리 포인트는 일정 관리이지 5M 관리가 메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한 일정 관리를 위해서 인력이나 장비, 자재 조달에 대한 관리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지, 5M을 관리하다가 5M 관리한다고 일정 관리를 못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공정관리의 역할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가, 그리고 각종 자원 및 그리고 품질, 그리고 안전, 환경,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최적의 공기를 수립을 하고 끊임없는 팀별 그리고 상황에 대한 조율을 통해서 최종적인 목표물을 인도하고 목표 일정을 준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공정관리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정관리의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 일정관리 측면에서는 현실적인 계획, 즉 실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크리티컬 패스, 즉 CP라고 부르는 중점 관리 대상 작업을 판별하게 되고, 그것들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공기 지연을 미리 예측하고 공기 지연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도 관리 측면에서는 계획 대비 실적 공정률을 파악을 해서 공정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부가적으로 실적 자료를 축적을 해서 이후 프로젝트에 또한 좋은 자료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 관리 측면에서는 인력, 자재, 장비 이런 동원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실제 투입량과 이후에 비교해가면서 공정 영향을 분석하고 이후 투입량을 결정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관리 측면에서는 자금의 소요 계획과 소요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현금 관리, 그리고 실기성금액과 비교하면서 진도율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학문에는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는 분야에도 이 바이블급의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PMBOK입니다. 이 책은 미국의 프로젝트 관리협회 PMI에서 발행하는 문서인데 풀네임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바디 오브 날리지, 이걸 줄여서 PMBOK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PMBOK의 6장 타임이라는 단원에서 이 공정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6장의 첫 번째 챕터 6.1에서는 작업의 정의, 그리고 2번에서는 작업의 선후관계, 3번에서는 작업의 자원 산정, 그리고 다음은 작업기간 산정, 최종적으로 일정 개발해서 마지막 스케줄 컨트롤까지 이 전체적인 과정을 그 6.5까지가 베이스라인 수립까지겠죠. 이렇게 베이스라인을 수립을 하고 이후 스케줄 컨트롤, 통제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1 Activity Definition에서는 작업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Activity는 작업의 전반적인 환경을 고려해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 전반적인 환경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산악지대인지 또 해안가 그리고 도심지와 같은 이런 지리적 환경을 반영을 해줘야 되고, 또 프로젝트의 조닝 계획이라든지, 또한 글로벌 상황에서 중동이냐 동남아냐와 같은 글로벌 환경, 그리고 발주 측 조직이 공공 프로젝트냐 민간 프로젝트냐, 이런 전반적인 환경을 고려해서 액티비티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액티비티 작성 시에는 업무 범위를 고려를 해야 되고, 설계 도서 그리고 원가 내역서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WBS Work Breakdown Structure를 업무 분류 체계를 구축하게 되는데, 이 Work Breakdown Structure와 액티비티를 혼돈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Work Breakdown Structure는 그 컴퓨터를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컴퓨터에서 드라이버에 파일들을 정리할 때 먼저 폴더를 만드시죠. 이 폴더 체계를 다 만들어 보셨을 텐데, 이 폴더 체계가 바로 WBS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폴더에 들어가는 여러 파일들, 그 파일들이 액티비티다 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WBS 기준에 따라서 공정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또한 필요시에는 WBS 체계뿐만이 아니라 조직 분류 체계에 따른 OBS 아니면 원가 내역 기준에 따른 CBS를 구축해서 관리자가 원하는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에 따라서 공정표를 이렇게 저렇게 재구성해서 보여줄 수가 있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WBS는 일반적으로 이제 WBS 체계로 이제 공정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주로 레벨 1, 레벨 1에서는 이제 프로젝트 전체를 보여주게 되고요. 레벨 2는 진행 단계, 즉 엔지니어링 단계, 컨스트럭션, 그리고 기타 시운전 단계 등으로 구성이 될 테고요. 그리고 레벨 3에서는 구역이나 존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바로 액티비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프로젝트의 레벨 1에서부터 레벨 2, 3, 4, 5에 이렇게까지 이렇게 쭉 WBS가 구축되는 이런 것들을 예시로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액티비티가 이렇게 도면을 통해 가지고 액티비티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액티비티가 WBS에 따라서 액티비티 리스트를 만들고,
또한 이 액티비티에는 이제 고유 넘버를 부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작업 조직이나 팀 그리고 자원에 대한 정보를 함께 이렇게 정의해두는 이런 액티비티 리스트를 작성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6.2절에서는 작업의 액티비티 시퀀스, 작업의 선후관계에 설정하는 단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액티비티 작성 후에는 액티비티 간의 선후관계를 설정하게 되는데 작업 선후관계를 설정하는 방법에는 PMD 방식과 ADM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리드 타임이나 레그 타임을 부여를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 공정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PDM이 뭐고 ADM이 뭐고 이런 구체적인 것들은 이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먼저 ADM 방식이라는 것은 Arrow Diagram Method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런 플레임이 있는데 액티비티를 요 그림처럼 요 화살표가 액티비티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작업이 끝나고 그 다음 작업이 시작되는 그리고 요게 끝나고 C가 시작되고 이런 식으로 finish, start 선후관계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 방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많이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렇다면 이제 PMD 방법은 이렇게 노드 단위에서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액티비티가 있고 액티비티 간의 관계를 이렇게 화살표를 통해 가지고 이 관계를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 방법은 이 표현 방법이 아주 다양하고 그렇다 보니까 각종 공정관리 소프트웨어에서도 이 방법을 사용해서 공정관리를 일정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PMD 연결 방식은 무엇이냐? 이렇게 그림처럼 네 가지 연결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FS 방식은 A가 끝나면 B가 시작해라 하는 FS Finish Start 방법이 있고 또 A가 시작하면은 C가 시작해도 된다라는 SS 방법 그리고 B가 끝나면 D도 끝나야 된다라고 하는 FF Finish 그런 로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B가 시작해야지 C가 끝날 수 있다. Start Finish 이런 릴레이션이 있고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시퀀스 연결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시퀀스 사이사이에는 레그 타임을 필요에 따라서 레그 타임을 부여할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이렇게 표현 방법이 아주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트워크 다이어그램까지 쭉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액티비티를 만들고 선후관계를 설정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이 액티비티의 리소스를 산정하는 단계, 리소스 에스티메이션 단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 PMBOK이라는 책에서는 모든 설명을 이 그림처럼 인풋 데이터가 있고 이 인풋 데이터를 일정 툴을 사용해 가지고 이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이제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리소스는 인력, 맨파워, 맨아워에 대한 정보 그리고 장비의 투입 시간 그리고 자재의 물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전문가의 판단을 통해 가지고 아니면은 전문가의 판단 또는 품셈, 물가지 등의 자료를 통해서 이 리소스를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계약상의 금액을 내역 기준으로 분개해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 중동에서는 주로 이 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맨아워, 즉 맨파워를 리소스로 넣어가지고 그 관리 포인트를
그 인력 투입에 집중해서 관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리소스는 그 궁극적으로 공정공사비 통합관리 EVMS의 기초적인 자료가 됩니다. 네, 여기서는 그 내역 분괴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예시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내역을 액티비티에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이 분괴된 내역을 액티비티에 이렇게 소상하게 다 기입할 수도 있겠지만 그 작업의 편의상 대표적인 물량만 액티비티에 기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내역 분괴가 완료되고 나서는 최종 리소스 레지스트를 작성해서 추후에도 이런 것들을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리소스 레지스터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제 리소스 어사인까지 끝났으면은 그 다음 뭘까요? 바로 듀레이션을 산정을 해야 되겠죠. 듀레이션을 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PM복에서는 인풋, 툴, 아웃풋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작업기간 산정은 전문가의 판단 그리고 과거 유사 프로젝트의 자료 그리고 작업의 생산성 정보를 해당 작업의 생산성 정보를 하루에 몇 톤의 철근을 조립할 수 있다 같은 이런 생산성 정보를 이용해서 듀레이션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이제 공법에 따라서 그리고 지역적인 환경 상황에 따라서 그런 영향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듀레이션 산정에 있어서 또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캘린더 설정하는 것입니다. 캘린더 설정은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가동률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 캘린더에는 이제 휴무일 산정, 기후 영향에 따른 작업 불능일 산정, 그래서 최종적인 가동률 산정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캘린더에는 국경일이라든지 공휴일 등에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비작업일로 설정을 해둬야지 작업 완료일이 추석 한가운데 작업을 완료한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겠죠. 그리고 기후라든지 날씨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서 작업 불능일을 산정해서 종합적인 가동률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동률의 개념이 없이 공정표가 작성이 된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장마 기간이 되고 또 겨울철에 영하로 온도가 이하로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공정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정표가 작성되는 것입니다. 네. 작업 불능일의 적용 기준. 작업 불능일은 국가 공휴일이라든지 명절, 기후, 날씨에 따른 작업 불능일을 산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캘린더는 설계, 구매와 같은 사무직 업무와 필드 작업의 캘린더 타입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캘린더 타입을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서 캘린더를 만들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드 작업에 있어서도 토공사라든지 골조공사, 그리고 마감공사, 습식공사 이런 것들은 다 캘린더를 타입별로 만들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요 부분은 이제 작업 불능일을 이렇게 산정한 예시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 캘린더 타입별로 가동률을 산정한 표시입니다. 이렇게 캘린더 타입별로 이 부분은 이제 사무직 종사자라든지 그리고 또 골조공사, 토공사. 제 경험상에는 골조공사는 대략 한 75% 정도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 토목공사는 또
가동률이 높습니다. 80% 이상의 가동률을 가지고 있고, 건식 마감공사는 거의 90%에 가까운 정도의 실내 공사이기 때문에 계절적인 영향을 또 많이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동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런 가동률이 법적인 그런 제약에 따라서 가동률이 좀 더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제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작성된 액티비티, 그리고 시퀀스, 그리고 액티비티에 어사인된 리소스, 그리고 액티비티의 작업 기간,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이제 컴바인을 해가지고 일정표를 작성하는 그런 스케줄 디벨로핑, 스케줄링 단계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표 작성 후에는 리소스 레벨링이라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리소스가 투입 한계를 넘지 않도록, 리소스 투입 한계를 넘지 않도록 그렇게 레벨링을 하고, 또한 리소스의 등락이 너무 심하게 편차가 나지 않도록 레벨링을 하고, 또한 준공일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잘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일정을 준수를 하는 그런 개념, 그리고 자원 투입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개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정표를 작성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개념적인 그림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공정표 작성을 MSP를 통해서 이제 작성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프리마베라를 이용해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이 공정표에 어사인되어 있는 리소스 레벨링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엑셀에서 작성된 공정표를 예시로 보여주고 있고, 여기는 이제 일정표에 맞게 일정표가 작성되었고, 거기에 어사인된 리소스가 이렇게 리소스가 쫙 붕괴되어 있는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계획 공정률이 세팅이 되고, 이 자료를 근거로 기성금 지급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마스터 스케줄이라고도 하고 베이스라인이라고도 하죠. 그 베이스라인 스케줄을 이렇게 해서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스케줄 컨트롤, 진도 관리와 일정 통제는 어떻게 하느냐. 실제 이제 프로젝트가 착수된 이후에 관리 단계에 이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네. 액티비티 진도율은 액티비티의 성격에 따라서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진도율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퍼센테이지, 현장의 설치 기준의 퍼센테이지 정의에 따라서 거푸집을 설치하면은 몇 퍼센트로 인정해주고, 철근 배근을 하면은 몇 퍼센트까지 인정해주고, 타설하면은 100%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양생까지 완료가 돼야지 100%다 이런 식으로 그 설치 기준의 정의에 따라서 진도율을 측정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스텝에 따라서 액티비티 하위에 스텝을 이렇게 분개를 해두고 그 해당 액티비티의 진행에 따라서 진도율을 그런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현장에 설치된 물량에 따라서 진도율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이러한 그 진도율 측정 방법을 프리마베라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그 기입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 Physical Percent Complete 방법으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마베라에서는. 여기서는 진도율 산정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데, 액티비티에 스텝을 두고, 이렇게 액티비티에 스텝을 두고
해당 스텝의 진행에 따라서 진도율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렇게 제로백 방식, 제로백 방식은 이 해당 액티비티가 완료됐을 때만 100%를 인정하는 이런 제로백 방식이 있고, 50-50 방식은 착수 시에 50%를 인정하고 완료 시에 나머지 50%를 인정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EPC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그 엔지니어링 단계, 프로큐먼트 단계, 컨스트럭션 각 단계별로 적절한 방법으로 진도율을 측정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주 방대한 그런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여기서는 진도율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예시로 보여주고 있고, 작업 일정 단축, 공정 압축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공정 압축법이라는 것은 많은 자원을 투입해서 공기를 단축하는 그런 방법을 말하고, 이 공정 중첩 단축법이라는 것은 그 여러 작업들을 병행 진행해서 공기를 단축하는 그런 방법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진도 관리 업무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1번은 이제 공정팀에서 먼저 보고서라든지 각종 양식을 시공팀과 뭐 설계팀, 각 팀의 공중별 팀에 또 이런 양식과 보고서를 배포합니다. 그러면은 그 매주 금요일 내지 토요일에는 각 필드의 팀에서 이런 실적 값들을 쭉 입력을 해서 공정팀에 피드백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공정팀에서는 이런 실적 정보를 공정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보고서에 업데이트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그 마지막 4번 단계에서는 작성된 보고서에 근거해서 분석 결과를 이제 각 매니지먼트에 이제 보고를 하게 되면은 각 팀장급 그 매니지먼트 레벨에서는 대책을 마련한다든지 후속 관리 방안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각종 보고서의 이제 샘플들이 쭉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쭉 처음부터 공정 관리란 무엇인가 개념적인 설명에서부터 그 액티비티 작성부터 해서 최종 베이스라인 작성에 이르기까지 베이스라인 작성 방법, 그리고 세 번째로 프로젝트 착수 이후 진도 관리 방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관리 방법들을 그 공정관리 이론에 대해서 전반적인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